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하지요. 투자 심리도 그래서 꽤 악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도 계속 주식을 팔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주식을 파는 이유는 뭔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매도세를 이어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극단적인 감정과 또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주가 폭락에 접속 장애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페이스북이 어쩌다가 악의 축으로 몰리게 됐는지 이 배경도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산의 규모가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2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규모인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우리 국민의 노후가 여기에 달려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기도 하고, 또 수익률을 보면 꽤 괜찮아서 저거 좀 따라서 투자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또 우리 돈이기도 하니까 관심도 좀 가져보고 하는 차원에서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 대표님은 국민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해 보신 경험도 있죠? 네, 투자운용 팀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고민들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알고는 국민연,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900조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그동안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낸 거 쌓아서 모은 돈도 있겠으나, 이제 그거 굴려서 불어난 돈도 같이 들어가서 포함된 거죠? 네, 누적 수익금이 5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낸 돈보다 불린 돈이 더 많네요. 예, 물론 이제 많이 받아가시기도 하셨으니까. 내주고 나서도. 예, 내주고 난 다음에 쌓인 적립금에서 네. 누적 수익금이 511.3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올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7월 달까지 수익금이 얼마냐면 71조 6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올해 아마 역대급 그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았으니까. 이게 또 7월까지 데이터인데 7월까지 데이터? 예, 데이터인데 왜 제가 이게 성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이 최근에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고, 그거를 이렇게 환헤지라고 해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걸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걸 여러 가지 헤지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오픈해놨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도 국민연금이 같이 올라가는 보유하고 걸로. 있는 해외 자산의 평가 가치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조 늘어난다면 900조 원 굴려서 70조 늘어나는 거니까 대략 한 6, 7% 정도? 그렇습니다. 거의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엔 800조였으니까 왜냐하면 800조를 늘려 우리 900조를 만든 거니까, 그러네요. 그 기준으로 하면 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게 그 결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7월 데이터인데 7월까지 아무튼 8% 수익이고, 그래서 잘 방어만 하더라도 2019년 이후에 아무튼 3년 연속으로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거나 두 자릿수 성과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뭐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골고루 그냥 투자하는 걸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규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 그래도 무슨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형주 좋아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무려 그 이제 해외 주식 자산에서 2.6%나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전체 상장돼 있는 총 주식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0.2%나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여기도 또 전체 자산, 우리 국민연금 주식 운용, 그 해외 주식 운용 자산에서 2.2%고, 또 전체 상장돼 있는 총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0.24%를 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그동안 높은 성과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전 세계 우량 기업들 중에서도 유통 주식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래가 잘 되는, 네. 그 국민연금 샀다 그러면 상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도 많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가총액 높으니까 어떻게 사다 보니 그렇게 된 인덱스 투자가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특별히 더 비중을 높여서 담은 그런 투자 전략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인력들이 예. 참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분들을 많이 모셔다 놨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가 넘는 종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운용력들은 인덱스 투자에 좀 주력하는 편이고요. 시가총액 많으면 그렇죠. 많이 사고. 많이 사는 거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리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100억 집행하면 20억 이상 사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예.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는 반면 해외 주식은 네.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저희들이 배워가는 중이니까 고수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적인 운용사들, 전 세계를 떨쳐 올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운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아니면 푸트넘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뭐 DFA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운용사들에게 위탁 운용을 합니다. 그 굴려줘. 위탁 운용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뭘 시켜주냐면 우리가 아니군요. 저는 그만뒀으니까 연수를 시켜줍니다. 네. 예, 와서 한 1년이든 반년이든 와서 우리 운용하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런 세계적인 운용사들에게 돈을 좀 후한, 왜냐하면 그 수수료 세계적 운용사는 주면서. 절대 안 깎아주거든요. 네. 절대 안 깎아주는 운용사들한테 가서 위탁 공부도 하고 또 런던, 뉴욕, 싱가포르 같은 곳에다가 해외 이제 법인 예. 저 사무소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직접적으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최근에는 인덱스, 그러니까 뭐 S&P 500, 나스닥 100 이런 종목에만 투자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도 이제 좀 적극적인 주식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시브 아니라 액티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점점 네. 담아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럼 계속 좀 팔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 나와 있는 국회에서 나온 뭐 의원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네. 6월 말까지만 무려 6조 원 정도 팔았고요. 예, 이번 달까지 보면 더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예, 많이 파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많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팔 수 있는 한도의 최소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거나 내줄 돈이 많아서 파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는 800조, 올해는 900조 이렇게 점점 기금이 늘어나고 있으면 해외 주식도 담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도 담고 뭐 채권도 담고 점점 다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은 유독 팔아요?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기금운용본부 위에 상위기관이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국내 주식이 너무 좀 적어 사,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저 주어는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세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대표들을 모셔서 이제 19분 정도 되는 기금운용위원회 대표분들을 보면 뭐 노동조합 쪽에서도 오시고요.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예, 또 예. 전경련처럼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거기서 물론 이제 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예.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5년 단위 동안 바꾸지 못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중기자산 배분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 우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얼마로 결정해놨냐면 16% 전후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거죠. 비중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20%였으니까. 아, 국내 주식은 좀 줄여가고 있군요, 국민연금이. 예, 그래서 실제로 7월달 현재 예. 그러니까 최신 통계입니다. 이게 19.5% 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의 예. 약 20% 정도가 국내 주식이다. 야, 그런데 연말에 16%대로 맞춰야 된다. 많이 팔아야 되네요. 예, 3% 정도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20조 팔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기금운용본부의 주식 밴드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늘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약간 못 맞춰도 되는 걸로 고속제는. 예, 그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앞으로 줄여야 될 주식 보유 비중이
뭐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예. 3%라고 가정을 할 때, 예. 근데 900조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거 연말 기준 12월 까지 예, 맞춰야 됩니다. 그걸 그때 팔아야 되는 숙제를 맞춰야 되면 물론 이제 사야 되는 숙제도 맞춰야 되고 연말에 맞춰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연말 되면 우리 그 대주주 조건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약간 좀 주식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가는 게 관행이라서 맞습니다. 안 그래도 파는 물량 많은 그 시기에 국민연금을 하필 또 그 숙제 하려고 맞추면 이게 내년 되면 수급 어떻게 될지 몰라도 12월 달은 아비규환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예, 안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6월이었나요? 예. 기금운용위원회 열어서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좀 봐주자.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줄이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냐, 예. 이런 우려들 속에서 그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3%로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줘서 간신히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인데 예. 만일 뭐 이거는 희망이죠. 예. 주가가 또 올라서 3,500 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상황이랑 다른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팔아야 되겠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아,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비중이 올라가니까. 아,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좀 빠졌는데 주가가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상 판 효과가 있기도 하겠군요. 현재 매도를 급하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약간 안도에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잘하면 예.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해 버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네. 해외 주식의 비중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국내 국내 주식 비중은 비중이 더 떨어지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이건 이대로 현재 수준으로 가면 예. 국민연금이 저절로 맞춰 숙제 될 것 같은. 팔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사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그런 계산으로 국민연금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군요. 전체적으로 굴리는 기금의 몇 퍼센트가 국내 주식이 되어야 되니까 국내 주식 주가가 내려주면 안 팔아도 되고 오르면 좀 팔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이 더 많이 오르면 또 안 팔아도 되고 맞습니다. 반대로 또 그럼 해외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국내 주식도 더 팔겠네요. 예, 그게 바로 비중 올해 맞춰야 되니까. 상반기 일이었습니다. 해외 주식 떨어지는 바람에. 예, 떨어진 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반기에 연초에 원화가 1,070원까지 강세였죠. 갔잖아요. 예. 작년이 1,300원이 그죠? 작년 3월이 1,300원이었는데 네. 올해 3월에 1,100원 미치였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그냥 단순 계산하기 쉽게 15% 빠졌다. 네.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 성과가 그만큼 나빠진 거잖아요. 예. 반대로 국내 주식의 알겠습니다. 비중은 그때 20.3%까지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안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2% 목표 비중에서 좀 타이트했던 거를 넓혀주는 그런 이번 조정이 있었던 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과 룰과 혹은 기준을 맞추자고 하면 그게 맞는데 투자라고 하는 건 좋을 때는 사든가 나쁠 때는 좀 팔든가 그런 건데 그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로봇가 해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 예. 세계 주요 연기금 뭐 제가 공부해 본 데는 뭐 캐나다 국민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이나 네. 아니면 일본 국민연금 정도만 공부를 해보긴 했는데 대체로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사적인 판단을 개입시켜서 성과가 좋아진 적이 별로 없더라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급하게 투자의 태도를 확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항상 동티가 나는 게 네. 역사적인 경험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국민연금 사례인데 2016에서 18년 사이에 아베노믹스 시절에 아베가 일본 국민연금이 세계 최대의 기금 2,000조 정도 됩니다. 네. 세계 최대의 기금인 일본 국민연금 내에서 일본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 그때 뭐 10% 정도 투자하고 있었던 걸 30%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2020년 작년에 주가 대폭락 사태를 맞이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일본 국민연금이. 예, 근데 올해는 또 반대로 세계에서 세계 연기금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플러스 10%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예, 3만 엔까지 얼마 전에 갔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10% 정도였던 그냥 이 가정입니다. 일본 주식 비중을 20, 30%를 올리는 걸 우리 네. 저 중기 자산 배분처럼 5년,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렸더라면 2020년 또는 2018년에 있었던 그 충격은 없었을 텐데 그 충격을 받고 2021년 성과 좋아지면
솔직히 말해서 손실봤던 걸 회복한 거지 네. 성과를 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좀 아주 강한 정보의 드라이브로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급격한 비중의 변화 또는 야. 투자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아니 거기도 일본에서도 제일 투자 잘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할 텐데도 결국은 야 이거 비중 좀 놀리고 높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인데 우리 인터넷에 가거나 유튜브에 가면 그렇게 오를 종목 미리 찍어주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좀 국민연금 기금이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 미래가 괜찮으실 텐데. 근데 이제 면접을 통과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방향 혹은 흐름 이건 대강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됐는데 이게 또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연기금들도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게 투자하기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우리 한국은 1999년부터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2018년까지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을 계산하면 6%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연기금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 시점이 1999년 기금운용본부 독립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것도 1999년이 우리나라 주요 자산 가치가 제일 쌀 때 투자를 음. 시작했다는 운이 좀 따랐고 예. 그걸 뺀 세계에서 제일 운용을 잘하는 기금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캐나다 국민연금입니다. 네. CPPIB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음. 이 CPPIB의 지난 20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냐면 5.8% 정도 연평균? 있습니다. 예. 이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운용 규모도 그래도 국민연금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상당히 큰 기금입니다. 예. 인구가 적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기금에 운용하는 걸 딱 저희가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첫 번째 주식 비중이 23%. 이건 우리랑 좀 뭐 비슷하다. 우리는 45%인데 예. 우리 국내 주식 아까 비중이 이제 16% 맞추는 중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주식에 못지않게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사모펀드예요. 23%. 사모펀드의 뭐예요? 뭔데? 쉽게 투자해요? 이야기해서 M&A도 하고요. 아. 여러 PEF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를 예.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예. 뭐 그 우리 식자재 관련된 회사의 회장님이 회사를 팔겠다 네. 하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했습니다. 아 우유 회사. 예.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네. 네, 지금 소송 중이긴 한데 또는 논란 중이긴 한데 일단 그럴 때 어떤 기업가가 자기 경영권에 좀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이 회사를 잘 운영해 주실 분을 찾아요. 네. 이럴 때 M&A를 하는 분들이 사모펀드 또 두 번째는 헤지펀드 예를 들면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든 무슨 회사든 회사에 투자하는 예, 거기에 연기금도 또 뒷돈을 댄다는 엄청나게 거죠. 많이 투자합니다. 아. 자 그리고 또 채권은 안 하냐 하면 예. 또 한 30%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주식의 20%, 사모펀드 한 20%, 채권의 30% 하면 벌써 이거만 해도 한 70, 80% 되는데 네. 부동산을 또 30%예요. 음.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채권들도 투자를 합니다. 이른바 정크본드도 한 20% 투자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네. 궁금증이 나오죠. 아니 투자 자산의 비중은 100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0 몇이잖아요. 맞아요. 네. 단순 계산으로.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캐나다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신용도가 제일 좋으니까 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27% 정도를 이걸 대출을 받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금 사업 계정에 나옵니다. 들어오는 돈 굴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굴리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연기금들조차 레버리지 써서 이렇게 가더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난 2,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예. 마이너스는 거의 나지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아까 이 자산 배분의 저금리 꾸러미를 시대에는 포트라고 부르는데 알겠어요. 잘 짜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특히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 되면 제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작년 이야기니까 네, 이건 네. 작년 통계입니다. 그럼 제로 금리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수익률을 올리자. 이렇게까지 전 세계 연기금들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한국 국민연금은 좀 네. 점잖게 좋은 성과를 내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 옛날만큼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다 보니 네. 해외로 나가는 면도 있고 좀 자산 포트폴리오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고민. 그러나 저러나 고갈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나 계속 부어도 돼요 하는 일반적인 걱정과 네. 또 오늘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을 보니까 또 다른 나라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을 들으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좀 배울 것도 있고 바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뭔가 교훈 이런 네. 것도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고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네. 2019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예.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재밌는 시산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좀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그 연기금 쪽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좀 땡겨서 봅니다. 그래서 2050년 이 정도로 봐요. 자, 근데 재밌는 시산을 했는데 뭐냐면 보수적으로 계속 운용을 해서 연평균 수익률 3%대를 기록한다면 언제 고갈되냐? 이렇게 했더니 40년대, 2040년대, 그러니까 불과 20몇 년 남았죠. 네.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CPPIB.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 수익이 나면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예. 더 내고 덜 받기 이런 거 말고 예. 안 하고 해도 성과가 얼마나 나니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 2070년까지 고갈이 안 돼요. 아, 수익률을 조금만 더 올리면 예. 네.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최근 3년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나쁘지 데다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 국민연금의 최근 수익률이 좋아진 이유들이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좋아졌나요? 아무튼 좋아진 이유가 해외 자산 비중들을 되게 많이 늘려나가고 또 여러 이런 선진 특히 뭐 싱가포르 사무소라든가 이런 새로 사무소들을 열면서 네. 아무튼 정보들도 많이 얻고 해서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 투자자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한국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한국 자산이 쭉쭉 올라가는 시기는 한국 자산에 올인하는 게 좋은데 언제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빠질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뭐 국민연금처럼 반반이든 뭐 3분의 1이든 아무튼 해외 자산을 좀 투자를 해놨다가 올해처럼 좀 힘들면 해외 자산을 팔아서 이제 국내로 가져오고 또 상반기처럼 국내 자산이 너무너무 좋으면 네. 국내 자산을 좀 줄여서 해외 자산을 비중 올리는 이런 비중 조절을 하면 이게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국민연금처럼 안정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수십 년간 고민을 봤더니 말씀하신 그 전략이 최고더라. 맞습니다. 라는 거니까 한번 좀 믿어보자.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의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이 요즘 뒤숭숭하더군요. 그러게요. 지난 10월 5일에 페이스북의 투페이스를 내부 고발자가 페이스를 드러내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이 무슨 페이스 말이에요?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라인 맞춰봤습니다. 한 얘기가 되게 충격적인데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있고요. 이 고발자가 나와서 페이스북은 일단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리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다. 그 오프닝에서 악의 축 말씀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예. 악의 축 맞잖아요. 이분의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얘기 문건을 끄집어내서 얘기한 것들이었는데 보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일단 먼저 한 차례에 걸쳐서 딥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만행 5가지를 기획 기사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도했는데 그게 페이스북 파일이라는 거고요. 예. 이게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행 보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그 원래는 이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SNS에서 네, 네. 판을 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페북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나쁜 그 음식이 사람들이 땡기는 것처럼 네. 가짜 뉴스가 자극적인데 이런 걸 그러니까 다 막지 않고 한 유명인 한 580만 명 정도는 가짜 뉴스를 뿌려도 또는 나쁜 정보를 뿌려도 예배로 둔다라고 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만듭니다. 네. 그 유명한 즉 페이스북의 흥행에 도움이 그쵸. 되는 네. 헤비 유저들은 그렇죠. 네. 좀 이상한 거 올려도 뭐라 안 하더라. 그렇죠. 그게 뭐 회사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윤이 되니까 심지어 그런 파이트 리스트 운영 전담팀이라고 하는 네. 엑스체크라는 팀도 운영해서 이들한테는 엑스체크가 이 파이트 리스트 사람들이 선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가짜 정보를 뭐 풀어내도
봐주는 역할 이런 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활용해 보면 알 텐데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러니까 예쁜 몸매, 뭐 정말 이상적인 몸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이 10대 청소년들한테 자신의 몸이 나 몸 안 이뻐, 내 외모 좀 못됐어 이런 얘기들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를 그 내부에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부작용을 연구 결과로 파악이 됐는데 이걸 무시하고 심지어 키즈 인스타그램,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무시한 거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양극성 뉴스를 개발했다고 하는 건데 2018년에 뉴스 알고리즘을 개편해서 가짜 뉴스나 사회 분노를 유발하는 양극성 정보를 확산시키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리포트를 받았음에도 당연히 무시해서 이 결과가 그 내부 고발자의 얘기에 따르면 유럽 정당이 요즘 유럽 정치계가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이게 페이스북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페이스북 알고리즘 탓이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뭔가 연구 보고서가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자칫하면 해롭습니다. 네. 뉴스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는 페이스북 안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인가 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칼을 만드는 회사가 가끔씩 우리가 만든 칼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지는 설탕 만드는 회사가 이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던데요 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를 쓸 수 있고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설탕 만들고 오늘도 칼 만들어 팔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사실 페이스북은 왜 그러면 안 되냐는.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 한 자루보다 훨씬 더 큰 사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저널리즘, 언론이 갖고 있었던 역할을 페이스북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정보를 교류하고 교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페이스북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좀 더 다른 일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그게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숫자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데 페이스북의 일일 사용자 숫자가 29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의 계열사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하는 게 묶여 있잖아요. 요거의 하루 사용자 단 하루의 사용자가 29억 명이에요. 9억 명. 9억 명, 29억 명입니다. 인류 이게 한 80억이 될까 말까 그러죠. 인구 세는 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말은 거의 뭐 반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아예 그 말 굳이 사용 못할 만한 연령대도 서로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페이스북을 대신해서 메신저 역할을 해주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없으면 소통이 멈출 지경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게 뭐 접속 오류 사태가 있어서 접속 오류 사태가 5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 고발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페이스북이 멈춰선 5시간 동안 소통을 못해서 답답했겠고 기업들은 광고를 못해서 답답했겠지만 사실은 이 5시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들고 여성과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혐오하게 만드는 해로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5시간이다. 이 5시간이 오히려 이루었다는 거죠. 저도 정전됐을 때 언제 TV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나름 또 새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더군요. 그렇긴 한데 물론 듣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먹통 사태 때문에 주가가 5%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분통이었을 텐데 내고발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페이스북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좀 원통해하고 있죠. 하기야 뭐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으니 뭐 이 내부 고발자 이분은 좀 좋지 않은 면을 주목하는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또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2018년에 그 알고리즘을 바꿨어요. 알고리즘을 바꾼 목적은 뭐냐면 사용자들끼리의 유대를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서로 공유를 했거나 아니면 좋아했던 포스팅에 대해서 게시물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서로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많은 사람이 누른 것이나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준다. 그렇죠. 그게 인기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페이스북의 이용률은 높아지는데 사실은 정보의 그 확증 편향성이 강화되는 거죠.
확증 편향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에서 그거 맞아, 그거 옳아 얘기하면 아 이게 맞구나 얘기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 끼리끼리 사이언스라고는 얘기하죠. 요거에 사실은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확증해서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은요. 사실 확증 편향이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거나 또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정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페이스북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 내가 봐도 아이고 이거 옳은 소리 했네 하는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만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게 페이스북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2018년부터 알고리즘을 바꿔서 정말 그런 것만 계속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개편 이후에 페이스북의 이용률은 높아졌는데 대신에 사회에 갈등 강화되고 내부 분란 증가하고 서로를 해치고 거짓말하는 거 증가하게 됐는데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올해 1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했었잖아요. 이들의 근거는 개표가 부정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산된 잘못된 가짜 뉴스였죠. 그런데 이분들은 성향이 이쪽을 신뢰하는 쪽이다 보니 페이스북이든 뭐 유튜브든 이런 쪽에서 계속 이런 정보만 접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렇죠. 자신들이 옳고 맞다고 믿고 저질른 확신범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이게 페이스북이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또는 본인들 마진 많이 남는 과일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팔리잖아요. 상품. 그리고 잘 안 팔리거나 뭐 별로 마진이 안 남거나 아무튼 그들이 판단으로 잘 안 좋다 싶은 건 뒤로 빼서 안 보이는 곳에 놓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걸로 서로 뭐 상승 효과도 있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도 아마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기업의 논리잖아요. 상품을 판다. 정보도 상품이고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페이스북의 논리지만 페이스북이 미치는 영향력은 단지 사과를 팔거나 또는 칼 한 자를 팔거나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의 경영진조차도 그래야 한다는 걸 이미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 기업은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과일 가게 주인이 우리의 건강까지 돌보거나 신경 써야 할 의무는 없으나 소셜 미디어 기업이라면 그것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이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이 인물이 프란시스 호건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고 사용자의 잘못된 확증 편향을 방지하는 일을 하기로 부서에 들어갔는데 그 부서가 전체 회사의 저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화나셨겠군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호건은 뭐 하던 분입니까? 자타공인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일했고요. 핀터레스트에서도 일했고 옐프에서도 일했는데 이 회사가 다 이제 한때 페이스북의 경쟁사였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죠. 특히 구글에서도 구글 플러스라는 회사 이 서비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책임이 크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원조집인 페이스북에 가서 바로 확증 편향 방지 부서에서 일하겠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이 악의 축이고 악마의 온상이고 이런 거를 이제 방조하는 곳이었던 거고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내부 문건을 복사해 갖고 나와서 처음에 월스트저널에 이제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CBS의 60minutes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증언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증언까지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어떨지 몰라도 또 그대로 두기만 하면 또 지배적인 SNS가 이런 식으로 사회 여론을 양극단으로 더러 왜곡하고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페이스북 경영진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마크 저커버그가 앞장서서 페이스북 창업자죠. 앞장서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말도 안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연구를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네. 만약 막지 않으려고 했으면 내부적으로 이런 연구를 왜 했겠어? 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로 방어 논리 만들려고 연구했을 수도 있죠. 이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페이스북은 예. 이 프란시스 호건 내부 고발자 얘기에 따르면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을 쫓는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 슈레퍼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CTO, 그러니까 기술 책임자가 사임을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이 알고리즘을 지휘하고 만들어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퇴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내부적으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프란시스 호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는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통신품위법 230조가 뭐냐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의 진위 여부를 페이스북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내가 글을 올려도 그건 내 책임이지 페이스북 책임이 아니다. 이게 이제 통신품위법 230조 핵심인데 네. 요거를 개정해서 페이스북이 스스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프란시스 호건은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시물이 올라와도 파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네. 일부에 돈 되는 잘못된 게시물은 용인할 테니까 자정이 안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통제하는데 국가가 그러니까 경찰이 CCTV만 보고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페이스북이라는 정보 고속도로를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네. 있어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억 건의 글이 올라올 텐데. 그렇죠. 네. 한 뭐 하루에도 20억 명이 29억 명 있으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한 사람이 거죠.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수십억 개가 올라올 텐데. 네. 이거가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방향은 이해는 되는데 네. 좋은 정보만 있으면 좋겠고 이걸로 통해서 사회가 건전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서 요구하는 건지 그게 좀 일단 알고리즘 걱정스러워요. 자체를 조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정말 끼리끼리 사이언스 알고리즘을 쓰지만 않아도 예. 그래도 내가 믿는 정보와 다른 반하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우리가 예. 언론을 볼 때도 그 여러 진보 보수 또는 뭐 경제지 뭐 시사지 다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은 안 그래도 되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광고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예. 광고가요. 2020년 기준으로 550억 달러 벌었거든요. 인스타그램만 200억 달러니까 합치면 750억 달러입니다.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인데 광고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또 광고도 넣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런데 거대한 그렇겠죠. 광고판으로 멈추면 안 되고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알겠어요. 게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